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2월 14일 오후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열 원장에 대해서 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우파 조직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주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에 관계를 하시고 또 세미나 각종 무슨 신문, 언론 성명서 그리고 재판에까지 관계를 하시고 해가지고 우리 보수 애국 진영에서는 항상 우리 유동열 원장께 감사하는 마음인데 경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안보대책연구관으로 25년 동안 일하시다가 2014년에 명예퇴직한 후에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자유민주연구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작년에 5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에 정책 세미나 49번, 자유민주 아카데미 강좌 26강좌, 해외 자유 아카데미 15번 등등 아주 굉장한 생산력을 보이고 있는 분인데 오늘 뭘 말씀해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제가 올 1월 1일부터 유튜브 방송인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시작했습니다. 제 1월 1일 시작했는데 지금 26회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일 좀 넘었는데요. 구독자가 좀 미미합니다. 한 361명인가 아침에 보니까. 네, 그런데 그 361명의 구독자도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구독자입니다.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좋은 내용으로 계속 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갑제 TV 구독자님께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관련되는 이 북한 문제라든지 또 국내 종북 좌익의 문제라든지 또 안보 대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특히 또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이버 문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열 안보전선에서. 그래서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성원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유동열의 안보전선은 아주 아카데믹하기도 하고 또 실무 경험도 많으신 분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연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새 좋은 현상이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안보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천영우 TV를 하고 있고 이제 유동열 선생께서 유동열의 안보전선을 만들었으니까 꼭 이 구독을 눌러서 정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론 무장이 됩니다. 우리 유동열 선생은 국내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그러니까 넘나들면서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밝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증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 때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정부가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때 정부 측 증인으로 나와서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은 나왔죠. 참고인도 증인 아닙니까? 예. 참고인은 증인하고 다릅니다. 다릅니까? 참고인 3명 중에 1명입니다. 참고인 3명 중에 1명으로 나오셔가지고 논리적으로 왜 이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니까 헌법에 위반된다, 해산되어야 하느냐 하는 논리를 제공하셨고 그게 그대로 이 판결문에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상당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이 유연정당이라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왜 통합진보당이 유연정당이냐를 파헤쳐야 되는데 정부 참고인이 3명이었는데 그 중에 2명은 헌법학자입니다. 학자입니까? 독일에서 정당 해산 문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신 분들인데 입법학자들이신데 이 2분은 헌법적 원리로서 어떤 때 정당 해산에 대한 문제를 다뤘고
저는 직접 이제 실천적으로 통합진보당의 노선이 북한 당의 노선과 일치한다는 것은 그걸 이제 실천적으로 잘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밝혀가지고 당시 제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약 78페이지에 달하는 예. 그 한 달 전에 그 진술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야, 예, 예. 출석하기 전에. 출석하기 전에. 예. 한 달 전에 제출했는데 무려 A4 용지로 73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 통합진보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과의 비교해서 예. 통합진보당 유연성 검토 의견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이 그 통합진보당 심판 결정문에 최종 결정문에 제 논리가 쫙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반영이 돼서 저도 나름대로 그 보람을 느꼈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제가 그 참고인으로 진술한 것이 다 이미 부여대로 돼가지고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다 통진당 해산 관련 자료들 영상으로 다 그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예. 2014년 12월에 예. 저 해산 결정이 나왔죠. 예, 나왔죠. 예.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잘한 게 많아요, 그죠? 예, 예. 통합진보당 해산, 그 다음에 이 좌편향 교과서 문제라든지. 저를 예. 국정교과서로까지 바꾸면서까지 바로잡으려는 예. 노력, 그 다음에 사실은 북한 노무현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공작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북 국정원이. 예.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보복을 하는데 마침 한국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 남한에서 일어났던 촛불 시위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 절대로 구형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의 당이나 북한 정권의 조직에는 대남공작 부서가 있습니다. 예, 예. 이 대남공작 부서는 소위 그 북한 노동당 규약이 명시되어 있는 전함반도를 공산화 통일한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비밀 지하 조직인데요. 예를 들면은 당에 그 대외연락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225그룹 됐다가 또 문화교육으로 바뀌었는데 남한을 간첩을 난파시키는 부서입니다. 이런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 당에 또 통일전선부라는 부서가 있죠. 대남 신조를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북한군 산하의 직속으로 정찰총국이 있습니다. 정찰총국. 네. 이런 부서들이 저마다 공작을 하는데 서로 차단된 채 공작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 촛불 투쟁이 가열화됐을 때 이를 갖다가 남한혁명에 좀 쉽게 말하면 시기를 갖다 조성하는 데 악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대남 지령도 내리고 또 국내에 있는 고첩들에게 바로 이런 상황을 갖다가 더욱더 확산시키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죠. 만약 이걸 안 하면 북한의 그 정찰 총국도 대남공작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밥만 먹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작을 했고 이제 그러한 공작이 실질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작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남 지령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 대남 공작은 간첩 사건이 간첩이 검거돼야지 그 증거물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12월쯤 돼가지고 북한 노동신문이 사설인가 뭘 흩었는데 남한의 언론이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남한 언론 중에서 조선중앙 동아일보는 특히 비판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한국 언론이 다 잘한다고 한 거야. 그래서 12월쯤 되면은 남북한의 일종의 공동정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죠? 박근혜 탄핵을 통일전선이 남북한에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북한하고 국내 그 종북 좌파 세력들하고 연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제일 대중적인 이제 대남 그 선동의 그 웹사이트가 바로 그 통일전선부 소속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가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에서 실시각으로 이 국내 그 촛불 투쟁의 화면까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금 남조선에서 열렬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선동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해외 동포들한테 알리고 또 국내한테 새로운 또 그 투쟁 관련 지령도 내리고 하는 이런 통로로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가 많이 활용이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넓게 보면은 언젠가는 역사가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셈인데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서 김정은이가 남한의 종북 좌익 세력과 손잡고 촛불 시위를 지원했을 가능성. 배후에서 이제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핵심 지도부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예, 건데 그건 뭐 나중에 통일되면 더 확실하게 알려줄 그렇죠. 예. 거고. 이처럼 우리 유동열 선생은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취재를 하다가 모르면은 다 유동열 선생한테 물어가지고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 또 북한이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 예. 북한 무슨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문재인 정권의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인데 북한도 사람이 먼저라는 말 씁니까? 예, 이제 북한의 통치 이념이 주체 사상인데요. 예. 이 주체 사상 북한 스스로 선전하기를 예.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는 사람 중심,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다라고 선전하는데 좋은 말이네요. 예. 언뜻 듣기엔 좋을 정도지만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 자, 북한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 조 대표님과 저는 북한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왜 그러냐면 생물학적 인간 중에서 계급 혁명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만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입니까? 예. 인민 대중이라는 것은 계급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민중이 아닙니다. 자각된 사람. 그렇죠. 계급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만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인간하고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구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생물학적 존재. 생물학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존재. 그렇죠. 황자엽 선생의 인간 중심 철학을 인간 중심주의를 북한의 철학사전에서 반동 부르주아 사상이라고 막 비판합니다. 아, 그래요? 인간 중심주의를. 인간 중심을 비판해요. 사람 중심은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북한 철학사는 반동 부자상이다. 휴머니즘 같은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요. 예, 그래서 북한은 사람하고 인간을 구별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사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인간 중에서 계급적 의식으로 자각된 인간만이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주체사상에서 사람을 강조하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하겠다. 이때 이 사람이라는 걸 정말 북한이 말하는 사람과 민중과를 구별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의문스러운데요. 북한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 중심의 사상을 외치면서 주체를 외치지만은 북한의 주인이라고 선전되는 이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그렇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그렇죠. 북한을 지배하는 북한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만약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수용을 했다고 한다면은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알면서 그랬으면 정말 이적행위고 모르면서 그랬다는 것은 그건 무식한 거죠. 알면서 그랬다고 봐야죠. 아니 거기 주변에 그죠. 주체사상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데 사람이 뭔지 모를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고 했는데 믿었더니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먼저 철저한 계급주의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고 계급주의적 법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법치가 파괴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사람이 먼저다에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황정엽 선생 말씀 나오는데 황정엽 선생 살아계실 때 우리 유동열 선생하고 매우 친밀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황정엽 선생하고 황정엽 선생 안가에서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한 5년 동안 스타디를 했습니다. 같이 세미나를. 처음에 한 20명이 참여하다가 한 1년 지나니까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황정엽 선생님께 돌아가시 일주일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네, 매주 했습니다. 매주 했는데, 마지막 1년은 그 격주로 했습니다. 너무 매주 하게 해서. 그래서 황정엽 선생님이 재미난 것은 참 훌륭하신 건 뭐냐면, 하다 보면 또 2명, 3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석이. 근데도 꼭 밤 10시 전화와서 내일 오시죠? 하고 부르고 몇 명입니까? 내일은 2명인가요? 2명. 2명도 괜찮습니다. 2명이라도 이 얘기를 들으면 된다.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황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 주체사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많이 배운 것은요,
사실상 우리 국내에서 공산주의 이론 전략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분이 황장엽 선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련의 과학 아카데미에 가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든지 유물사관이라든지 이런 재반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 해석과 그거에 대한 비판 능력을 제가 황 선생한테 정통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황 선생이 그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의 이념 무장이 안 된 보수 정당이 문제다 말을 많이 했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예, 예.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지금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이념 정당을 지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이건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역설적으로 말을 좀 바꿔보면은 과거에 민주노동당이나 소위 정의당이 지금 현재는 뭐 통합진보당이 있었지만은 이런 당이 나왔을 때 그 좌파 세력이 분열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아, 좌파에서는 분열이라는 말을 안 안 썼구나. 썼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당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의 노선이 당헌 당규상에는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같은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지만은 실제로 하는 행동들은 중도 정도의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우파 정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정책이라든지.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 자꾸 혁신을 한다, 통합한다면서 왼쪽으로 가니까 이 왼쪽으로 가는 것을 좌클릭을 오른쪽으로 해주는 정당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선명 보수적 가치를 지닌 정당인 그 자유통일당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 자유통일당이 이 거대 정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그 소위 좌편향을 받고 우로 헌법적 가치를 따르도록 해주는 것이고 다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유통일당이 가장 기치를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이 지금 우리 정치판에는 기회주의 잡탕 세력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민주자다, 스스로 보수다, 우파라고 지칭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중도나 왼쪽 또는 심지어는 북한 김정은 노선을 갖다가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때 가장 선명한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이 자유통일당의 노선이 바로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분이 기회주의자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잘 육성되고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위 그 자유민주 진영, 소위 보수 우파 진영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그 헌법적 가치를 강화시키는 그런 길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이 총선에 지금에서 그 단 100표라도 만약에 표를 가져가 버리면 분열이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역에서는 스스로 말했지만 후보 단일화를 꼭 해가지고 우파 분열이라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나 비례대표 때는 우리 그 자유민주 진영의 유권자들이 소신껏 투표를 하시면 그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선거 국면, 대선, 총선이 있으면 북한이 항상 공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미사일 발사가 없어요. 예. 조용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국회에서 그 저희 자유민주연구원과 그 심재철 의원실하고 또 국회의 그 자유포럼이라는 그 연구 서클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이라는 건데, 프로그램이 여기서 주관을 해가지고 북한의 총선 개입 공작에 대해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직접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 북한은 이제까지 북한 정권 수립 이후에 이제까지 모든 대선 또는 총선 또는 지자체 선거 때 선거 개입을 해왔습니다. 선거 공작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들이 다 자기 역할을 맡아가지고 함께 역할을 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부터는 북한의 대남 그 선거 개입 공작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제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까지 넓힙니다. 넓혀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 했던 그 공작들은 그동안 적발된 간첩 사건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대 이후만 말하면
민주혁명당 사건 때라든지 예. 또는 뭐 1심의 사건이라든지 예. 예. 또는 왕대산 사건 때 예. 직접 판결문에 나옵니다. 예. 북한의 대남공작부소가 이게 지령을 해가지고 그 지령을 이런 지하당의 성원들이 말이죠. 직접 실행을 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다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A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 공간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대남공작상은 간첩사 같은 것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간첩을 검거해서 그렇죠. 증거로 나타날 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지하에서 움직이고 있냐는 예전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북한의 선거 개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북한이 현재 약 한 180개 정도의 대외 선전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민족끼리 뭐 구국전선 백년 등등해서 이러한 그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대남 심리전을 합니다. 심리전을 하면서 특정한 정당을 찍지 말아라. 특정한 정당 찍으면 전쟁난다. 심지어는 전쟁난다. 전쟁난다. 그리고 특정한 정당이 토착 외구당이다, 4대 매국정이다 등등해서 예. 계속하는 대남 심리를 하고 또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 후보다, 민주 후보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기령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채널이 우리 민족끼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국전선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이 구국전선이라는 웹사이트 등 또는 오늘의 소리라든지, 메아리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할 발제물에다가 직접 북한이 작년 말부터 올 지금 2월 전까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령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좀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민주노동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북한이 노골적으로 노동당을 후보를 찍으라고 했습니다. 총선 때. 그 민주노동당 후보를 찍으라고 하다가 이제 총선이 가까이 가니까 일주일 전부터 뭐라고 하냐면 당선 가능한 민주 후보를 찍어라. 상당히 전략적으로. 예. 이 당선 가능한 민주 후보는 그 당시 야당입니다. 예, 이 민주동당 후보가 당선이 안 되니까 당선 가능한 민주 후보를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 처음에 지령냈던 걸 바꾼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뭐 특정 정당을 찍으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이 이번 선거에 개입한다고 좀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입니다. 정부는 이번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이런 그런 책임 있는 당국인데, 그렇죠. 자, 북한이 우리 국내 총선에 개입해서 특정 정당을 찍으라 마라 하는 문제는 바로 내적의 관점이죠. 바로 어떤 문제냐? 이걸 침묵하면은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판문점 선언 적대회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회의를 하면 안 돼. 이게 음대라는 것이고, 평양 공동선언에도 내무 문제에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항의를 하죠. 자, 니들이 지금 남북 간에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위배하는 우리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임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정부가 아니고 앞으로도 아마 선거 전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이 선거 개입에 소위 경고하는 그런 성명 하나 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낸다면 좋고요. 예.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우리 공안기관에서 다 사이트 차단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뭐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32개 사이트를 저희가 차단을 시키고 있는데 위에서 프락시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면 마음껏 북한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 모두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락시 서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위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각으로 북한이 진행하는 내용이 국내 종북 좌파 진영에 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쪽에 접속했다가 보는 이런 선량한 시민들도 거기에 지속적으로 그러한 북한의 진흥문이나 선동문을 접하게 되면은 이게 바뀝니다, 생각이. 그래서 지금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이 상당히 지금 공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미 보입니까? 예? 지금 이미 선거 개입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화요일 날 구체적인 그 개입 날짜하고 지령한 날짜 내용들을 다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까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은 안 하겠죠?
저는 그 약간 낮은 단계의 제한적인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 이제까지는 북한이 우리 국내 그 권력 개편계 선거 때는 구도가 딱 두 개였습니다. 민주 후보 대 반민주 후보의 구도로 해서 민주 후보를 찍어라. 이게 우리 보수 세력은 다 반민주 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다가 북한이 2000년에 들어오면서 전쟁 세력 대 평화 세력의 싸움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평화냐. 지난번에 2011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났을 때요. 그때 바로 그 5월달에 그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2010년. 네, 2010년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면은 우리 보수 안보 세력에게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달랐죠. 천안함 사건 때는 완전히 지자체 선거가요. 완전히 당시 야권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때 내세운 거 뭐냐? 전쟁이냐 평화냐? 그렇죠. 공공당 찍으면 전쟁 난다. 서울시장 현수막에 붙었는데 여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저 덕수궁 쪽으로 오는데 서울시 의회까지 오는데 현수막에 붙었는데 가로수에 공공당 찍으면 전쟁 난다. 그게 그때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팜플렛이었는데 그 구호가 벌써 2주 전에 북한의 구국전선에서 대남 선거투쟁 구호를 한 20여 개 발표했는데 거기에 나온 구호예요. 제가 깜짝 놀랐나. 북한이 2주 전에 내린 선거 구호가 특정 당의 현수막에 딱 그대로 구호가 붙어 있어요. 뭐 우연히 일칠 수도 있죠. 우연히 일칠 수 있지만 공공당 지금은 전쟁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수 안보 세력, 자유민주 세력을 전쟁 세력이라고 몰아버리고 6.15 공동선을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게 바로 민주 세력이고 평화 세력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반대하는 세력들, 평양 공동선에 반대하는 세력은 전쟁 세력이고 이게 바로 반민주 세력이고 반독재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평화 세력을 찍자라는 구도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쟁이나 평화냐를 하는데 북한이 낮은 단계에서 살짝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 후보 잘못 찍으면 정당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구나. 역심리가 작용되는 거죠. 자, 이제 태영호 씨가 이 요새 자유한국당 뭐 이름이 곧 바뀐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구에 공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이 지금 가만히 있죠. 아직 여기에 반응이 없죠. 곧 나올 겁니다, 반응이. 곧 나온다고요? 이게 또 선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네? 그렇죠. 이제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올 건데, 첫째는 뭐냐면, 태공사를 공천하는 것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이다 하면서 태공사는 바로 전쟁 세력이다. 전쟁 세력을 본다 이거죠. 전쟁 세력을 몰고 태공사가 북한에서 또 해외 외교관 선언할 때 다 거짓인데 이러한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항상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태공사의 개인적 문제를 걸고 그다음에 이 것이 바로 남북 관계를 갖다 격화시키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 전쟁 요인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 태공사가 그 책을 자서전을 써가지고 국회에서 출판 기념을 했어요. 그때 맞습니다. 그날 이제 오전에 저희가 심재철 그 당시 부의장님하고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에서 이제 합동으로 이제 초청에다가 강의했는데 북한에서 그 다음날 성명이 나왔어요. 성명이 나와가지고 인간 쓰레기를 갖다 국회에 불려들여서 남북관계 저거를 갖다 조장한다 하고 태용사를 철회하라고 하는데 이런 그 대남 경고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서 공천 지역이 확정되면은 아마 본격적인 태공사에 대한 문제를 갖다 비방하고 경고하는 내용을 나올 겁니다. 아까 저강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휴전선에서 총격전 정도? 아니 총층보다도요 NL을 좀 침범하면 됩니다. 그 정도? NL을 침범했다가 돌아가고요. 아니면 또 그 북한 군인들이 NL을 잠깐 너무 월경했다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그래서 한국에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도를 만들기 좋을 만한 정도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해수 동쪽으로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는 안 할 겁니다. 이 정도 좀. 지금 현재는 북한이 현재 지금 동계 훈련 중입니다, 현재. 훈련 중? 네, 동계 훈련 중이에요. 요새는 그러면은 옛날식으로 고첩을 파견해가지고 뭐 선거 공작을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고정간첩, 이게 이미 고정간첩이라는 것은 이미 국내에 침투해서 합법적인 거점을 확보해서 활동하는 간첩들인데, 거기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그 쉽게 말하면 육상, 해상, 수중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간첩이어야 돼요. 이 90년 중반부터는 북한이 제3세계 해외를 우회해서 침투시키는 우회 침투 방법을 시키는데요. 지금 현재 국내에 북한이 난파시킨 이미 합법적 거점을 구축한 고정 간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직파 간첩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우리가 검거를 못해서 나타난 일이죠. 지금 작년에도 검거하지 않았습니까? 정찰총국 소속의 직파 간첩 제3국을 우회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팔에서 스님 행사를 해서 네팔 국적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걸 국정원하고 경찰청에서 그때 검거한 바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검거했는데 이 사실이 8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자 참 이건 꼭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간첩 잡은 우리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포성하고 또 특진을 해줘야 할 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걸 언론에 누가 누출시켰느냐 해가지고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하고 우리 경찰 수사관들이 일체 감찰 조사를 받고 말이죠. 휴대폰을 주사기 드시고 아니 간첩을 잡았으면 잡았다고 자랑을 해야지. 자랑을 하고 공표를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는 간첩을 잡아놓고도 쉬쉬쉬합니다. 간첩 잡아놨죠. 왜? 북한 김정은한테 혼날까 봐서? 아니면 김정은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안보를 파괴하겠다는 간첩을 잡아놓고도 쉬쉬쉬하고 있는 이게 잘못이지. 그 잡아놨는데 실제 그 수사관들이 누출도 안 했어요. 아마 다른 그 검찰 쪽인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다른 쪽에서 그 누설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냥 담당 수사관들이 말이죠. 경고를 먹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바로 잡아야 되죠. 예. 우리 유동열 원장께서는 25년 동안 이 공안부서에 근무하시는 국정원이든지 검찰이든지 경찰 이런 분들하고 항상 동지적 관계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현역 시대도 각종 회의라든지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공안 세계의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요새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요새는 이제 그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간첩을 잡는 자체가 예, 이 남북 교류라든지 이 남북 현재 지금 화해 국면에서 이걸 방해하는 반통일 세력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팽배해서 반통일 세력 간첩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말이야. 그래서 간첩을 잡아야 할 우리 대공 경찰, 보안 경찰들은 현재 간첩 수사에 일종하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 마약 수사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놀 수 없으니까 탈북민 상대로 마약 수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이런 걸 막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독일 보시면 됩니다. 이 동서독이 소위 그 동방 화해 정책을 쓰였을 때 동독에서 서독에서 그때는 이 서독에서는 말이죠. 기존에 있는 이 공안 기관을 강화시켜버렸어요. 강화시켰죠. 네, 강화시켰어요. 그때 브란트가 그죠? 왜 강화시켜야 되냐면 화해하고 평화할수록 그 틈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진주의자의 훈령도 발표하고 헌법보호처라든지 이런 국내 그 자체 보안 기능을 강화시켰는데 우리는 말이죠. 자유민주 통일도 안 됐는데 북한 비핵화도 안 됐는데 우리 북한의 대한민국의 평화를 파괴하는 또 공작하는 간첩들을 활동을 하는 이 보안부서를 축소시켜버리고 그렇죠. 기능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켜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자는지 그나마 이런 분위기에서도 작년 6월달에 간첩을 검거한 것은 정말 우리 일선 그 대공경찰 대공수사관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한 겁니다. 아까 독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삼민당 출신인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그렇죠. 펴면서 겉으로는 동서독 사이에 상당히 화해 모드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브란트가 내부 단속을 더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치 경력자나 공산주의 경력자는 공무원에서 추방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임용이 안 된다 하는 급진주의에 대한 훈령을 발표했죠. 그런 훈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대상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이것은 원래 공직에 임명이 안 되는 건데 공직 임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아예 그런 사람들 안 뽑습니다. 우리 같으면 현대, 삼성 이런 대그룹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사파 운동권 출신은 아예 행세를 못하는 거죠. 공직자는 커녕 그죠? 해외로 이민 가야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해외로 그러니까
반정부 활동은 괜찮은데 그렇죠. 반국가, 반체제 활동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독일도 네, 철저히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서독도 네, 이게 바로 독일의 좌파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삼민당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동률 원장님께서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분들한테 좀 좋은 교육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공산주의 좌파에 속아 넘어가는 데는 항상 용어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 혼란 요소에 많이 뭐 좋은 말은 저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예. 평화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민주도 그렇고 자주 요 용어 좀 해설 좀 해주세요. 안 속도록. 이게 저희가 자주평화 민족대단이라는 게 북한의 통일 사원칙인데 자주 평화 민족대단이죠. 정말 7.40 성명에 나온 겁니다. 예,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이걸 우리 정부가 4번이나 합의를 했어요. 7.40 성명, 6.15 공동선언, 그 다음에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북이 합의한 자주의 원칙은 외세 개입 없이 우리 민족 역량으로 통일하자는 게 자주 원칙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네. 그런데 북한은 여기에 사전적으로는 동의하면서 단서를 납니다. 우리 북반부는 북한은 자주적인 정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남한은 비자주적 정사가 조성되어 있다. 왜? 남한은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다. 그러니까 이 남북이 통일을 하려면 남한 사이의 자주화가 선양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의 상징인 주한미군 몰아내야 된다. 주한미군 철수가 나와요. 반미. 자주는 반미입니다. 네, 자주는 반미입니다. 자, 자주 평화는 뭐냐? 평화는 뭐냐면 이제 남과 북이 무력 개입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게 평화의 원칙인데 북한은 거기에 사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북한에 있는 평화적 정사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남조선에는 비평화적 정사가 조성돼서 통일이 안 된다. 그게 뭐냐? 남조선에서 팀스피드 훈련한다. 북침하기 위한. 이것은 방어용 훈련인데 한미연합 훈련인데 북침용 팀스피드 훈련을 해가지고 바로 평화적 정서를 갖다가 저희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남북이 통일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갖다가 다 차단하고 이러한 이제 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남북 대치상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TS 남북 군사훈련 종기라든지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화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원칙은 민족 대단계 원칙입니다. 자, 민족 대단계라는 것은 남한주의, 북한주의, 회동포가 다 힘을 합쳐서 통일하자는 건데 북한은 이 민족 대단계를 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조선이 이걸 방해하고 있다. 뭐냐? 남조선에서 통일운동 세력을 양심수 이런 세력들을 다 지금 처단하고 있다. 양심들을 다 석방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 대단계를 기틀을 말해야 된다. 또 국가보안법이 이 남북 화해 세력들, 통일 세력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 잡아놓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공산당 활동 자유화라 이 말인데. 그러니까 그 공산된 세력의 자유화를 외치는 것이 바로 이게 민족 대단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하고 북한이 말하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무슨 뜻이에요? 예, 북한에서 말하는 비핵화 않겠다는 겁니다. 비핵화는 무슨 뜻입니까? 비핵화 말씀드릴게요. 이 비핵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고 이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면 북한이 이 조선반도와 비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설명했는데 왜 우리가 핵을 만들었느냐. 미국이 핵을 가지고 남조선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생존 차원에서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인을 제공한 남한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 지금 우리는 전술 핵무기를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하면서 다 미국으로 반출시켰는데 그렇죠. 북한 전부 우리 남한에 있다고 믿는 거지. 남한에 있는 핵무기하고 거지. 미국에 있는 미 본토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이걸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그 비핵화를 하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남한에 있는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남한에서 나가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미 본토에 있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없애야 된다. 이게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뭐냐? 바로 미 본토를 공격하는 미국의 비핵화를 의미한다. 미국의 비핵화?
근데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만 노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 전 세계를 다 전략적으로 그렇지. 커버하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비핵화 하겠다는 소리죠. 그게 이게 제가 유동열이 한 얘기가 아니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그렇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딱 그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4.27 남북 공동성명 나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아, 이것은 비핵화 사기극이다. 예. 비로소 이제 미국에서도 한 2년 지나니까 비핵화 사기극이다 하는 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유동열 원장 같은 분은 이미 용어 분석을 쭉 해놓으니까 4.27 선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을 북한식 용어로서 해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념 전쟁에서 용어가 중요하느냐, 용어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아주 또 실감 있게 알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4.27 선언은 사실은 거기 서훈, 정의용 두 사람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그때 국민들한테 브리핑할 때 그 내용도 읽어보면은 과거에 북한이 했던 이야기가 하나도 바뀌진 게 없었다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해석을 또 붙여가지고 네.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더 붙여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그래서 기자들한테 트럼프도 말이죠.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당시에 그 이제 제가 주장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란 말이 들어가면 비핵화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반도 북한 핵폐기, 북핵폐기, 예. 북핵폐기란 말을 써야 됩니다. 이제는 용어를 통일해야 돼, 그죠? 우리는 핵도 없는데 왜 한반도 그렇죠. 비핵화입니까? 말도 하시죠. 북핵폐기다. 북한 비핵화를 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이 북한의 논리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27 이전부터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는 절대로 이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핵을 갚는 것은 선대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은 사업입니다. 예. 유은 사업인데 어떻게 김정은이가 유은을 버릴까? 그렇죠. 유은을 사업을 벌이는 순간 김정일은 혁명의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배신자입니다. 조선혁명의 배신자 돼서 북한에서의 권력 자체의 유지가 정당성을 이룬다.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그 김정은 시대만 돌아와가지고 그 당 2013년도에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하면서 또 제7차 그 당대를 하면서 핵무력을 건설하고 경제를 그 병진한다는 이 자체를 핵무력 건설 또 경제에서 병진 원칙을 당의 정책 요소로 삼아버렸어요. 그렇죠. 공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헌법에 들어가 있죠. 네, 그걸 갖다가 만약에 핵을 폐기하게 되면 이게 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말했습니다. 핵은 만능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능의 복음을 스스로 복음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가 아니면은 전응하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전응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비핵화가 되느냐? 북한에서 비핵화가 될 때 언제냐? 이 김씨 정권, 이 김정은 정권이 북한에서 붕괴됐을 때, 그렇죠. 그때 기대할 만하다. 그 전에는 절대로 비핵화는 생각할 수 없다. 이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북한의 주체 사상과 선군혁명 노선에 기반한 소위 조선혁명의 후계자라는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는 한 북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아주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데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술핵을 재배치해가 공동사용권을 갖든지 하는 식의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핵을 폐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방법도 있고 하나 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 본질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북한의 핵 물질, 핵 무기, 핵 시스템, 핵 시설, 그 다음 핵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게 북핵 폐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술핵을 재배치를 하고 또 독자적인 핵 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뭐냐면 공포의 균형을 맞추자는 겁니다. 공포의 균형을 맞춰서 북한 핵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본질적인 핵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핵 문제를 위해서는 핵을 보면 안 되고 핵의 상위 개념을 봐라. 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다. 그렇죠.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려시켜서 붕괴시켜버리면 핵 문제뿐만 아니라 마약 문제, 탄도미사일 문제, 한반도 긴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만약에
핵을 쓰는 단초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파괴하는 이 쪽이 훨씬 효과도 명확하고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북한에 허덕이는 우리 동포들을 자유의 세계를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항상 핵을 풀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바로 핵 우회 상위 개념인 김정은은 무너뜨리는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게 말하자면 북한 자유화 혁명 논리입니다. 그렇죠. 자유와 민주화.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자유화돼가지고 북한 사람들 손으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로 봐서는 북한 자유화 혁명이기도 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자유통일 전략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유통일 전략. 이 전략은 지금 한국 보수 세력이 자꾸 문재인 정권을 주적으로 보는데 문재인 정권 뒤에 있는 김정은을 주적으로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때리면은 남한의 종북 세력도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저거의 사령부를 치는 겁니다. 예, 사령부를 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하자는 거라. 우리가 그동안에 낙동강 전선에서 보병 싸움을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한 그 틈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한국 우파 세력이 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대전략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전략의 대전환. 이거 우리 조 대표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예. 그 조 대표님이 여러 차례 예. 글을 통해서 또 예.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게 그 말의 힘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유통일당의 그 창당이 우파의 분열이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분열이 아닙니다. 예, 이게 잘 성공을 하게 되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해주는 하나의 큰 그 아주 뒤팀돌이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은 칼을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이념의 칼을, 헌법의 칼을 하나 갖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 칼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국력이 3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 심지어는 40배까지 차이 나는데 남북 관계를 보면요, 칼 자루를 누가 잡고 있냐면 북한이 잡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칼날을 잡고 있으니까 북한이 끄는 대로 이 남북 관계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이 우리 정부가 놀아나는 건데요. 자, 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A라는 관내에서 칼을 들고 폭력배가 설치고 있으면 말이죠, 경찰관이 출동해서 그 달래고 뭐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정부 하는 꼴은 도둑이 깡패가 들고는 칼날을 우리 경찰이 잡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또 다른 칼을 잡아가지고 칼로 맞춰야죠. 이게 북한 김정은 들고 칼날을 잡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자유의 칼을 잡고 북한하고 경제 싸워야 우리가 이기는 건데, 그럼 우리가 40배 종합국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칼날을 자꾸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느냐. 그 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칼날은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칼, 경제의 칼, 헌법의 칼, 한미동맹이라는 칼, 한미일동맹이라는 칼까지 포함해가지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께서 들어보신 대로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 유동열 선생의 이 유튜브 유동열의 안보전선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번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뵙겠습니다. 예, 우리 조갑제닷컴 또 조갑제 TV를 애청해 주시는 여러 우리 자유 시민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